저녁, 다림질판 위로 스팀이 치익 소리를 내며 뜨거운 김을 뿜었다. 이서현은 남편의 전투복, 소매에 잡힌 각을 매만졌다. 곧 중령진 딱지를 떼고 완전한 중령이 될 남자. 그녀의 자부심이었다. 육군사관학교, 거기에 카이스트 대학원까지.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엘리트 군인의 아내. 그것이 서현의 세상이었다. 아이들은 작은 방에서 잠이 든 지 오래였다. 시계는 밤 10시를 향하고 있었다. 토요일 저녁, 남편 양광주는 오늘도 늦었다. 사이버 작전 사령부의 일이란 그런 것이라고 그녀는 이해하려 애썼다.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이니까. 그녀는 잘 다려진 전투복을 옷걸이에 걸었다. 거실장 한가운데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두 아이 사이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는 남자. 그녀는 사진을 손끝으로 쓸었다. 지난주 그가 좀 이상하긴 했다. 며칠간 훈련이라도 다녀온 사람처럼 피곤해했다. 차량도 평소보다 더 자주 닦았다. 원래도 결벽증에 가까울 만큼 깔끔한 사람이었지만 그 꼼꼼함이 유난스럽게 느껴졌다. 당신은 너무 완벽해서 탈이야. 그녀가 웃으며 말하자 그는 별말 없이 군인은 그래야 한다고 짧게 답했다. 그녀는 그것조차 믿음직스러웠다. 도어락 해제되었습니다. 현관에서 들린 기계음에 서현은 소파에서 일어섰다. 광준이 무거운 어깨를 하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다. 이제 와요? 훈련 있었어요? 토요일인데도? 아, 응. 처리할 일이 좀 남아서. 애들은? 자요. 당신 보려고 기다리다 잠들었어. 서현은 그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그는 말없이 욕실로 향했다.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오래도록 들렸다. 그가 샤워를 하는 동안 서현은 거실 텔레비전을 켰다. 막 주말 뉴스가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오후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 인근에서 앵커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시신 일부를 발견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강변과 경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였다. 화천, 광준이 10여 년 전 근무했던 곳, 그곳에서의 추억을 가끔 이야기하곤 했다. 세상에, 끔찍해라. 누가 저런 무서운 곳에. 서현은 자신도 모르게 혀를 찼다. 이런 흉흉한 뉴스는 그녀의 완벽한 가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즉시 채널을 돌려 예능 재방송을 틀었다. 광준이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나왔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의 요란한 웃음소리에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무슨 일 있었어? 서현이 그의 눈치를 보며 물었다. 아까 뉴스 보니까 화천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던데. 화천? 광준의 손이 순간 멈췄다.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고 서현은 나중에야 떠올렸다. 몰라. 피곤하다. 밥은? 안 먹었죠? 국 데워줄게. 얼른 앉아요. 그녀는 그의 무심한 반응이 그저 피곤함 때문이라 믿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향했다. 그의 등 뒤에서 그가 깊은 숨을 내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식탁에 앉아 광주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서현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아이들 이야기를 조잘거렸다. 다음 주에 첫째 유치원에서 발표회 하는 거 알죠? 꼭 오셔야 해, 중령진님. 그가 피식 웃었다. 알았어. 가야지. 그 웃음 하나에 서현은 안도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군인이며 자상한 아빠라고 확신했다. 그의 삶에 오점 따윈 없었다. 그날 밤 서현은 남편의 팔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다. 그의 몸에서 나는 익숙한 비누 냄새. 그녀는 이 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 믿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안고 있는 남자가 어떤 지옥을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 평온한 토요일이 그녀의 완벽했던 삶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일요일의 아침 공기는 평화로웠다. 알람 소리 대신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부부를 깨웠다. 광주는 어젯밤의 피곤함이 가시지 않은 듯 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다정한 아빠였다. 아빠, 오늘 공원 가요. 자전거. 첫째가 그의 목에 매달렸다. 광주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 아들. 오후에 아빠랑 자전거 타자. 오전에 아빠 부대에 잠깐 다녀와야 해서. 또 가요? 일요일인데도? 서현이 주방에서 토스트를 구우며 물었다. 긴급 상황이야. 사이버 쪽은 주말이 없어. 금방 다녀올게. 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평온해서 어떤 의심도 들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늘 말하던 군인의 숙명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존중했다. 오전 10시 그는 잘 다려진 사복 셔츠 차림으로 현관을 나섰다. 그가 떠난 뒤 서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갔다. 아파트 화단에는 늦가을 국화가 시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녁 메뉴를 고민했다. 어제 뉴스가 잠시 떠올랐지만 그것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먼 나라 이야기였다. 오후가 되었다. 광주는 돌아오지 않았다. 일이 길어지나 보네. 서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이른 저녁을 준비했다.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저녁을 먹였다. 어느새 창밖은 칠흑처럼 어두워져 있었다. 오후 7시 10분. 아이들을 작은 방에 재우고 나온 참이었다. 거실에는 7시 뉴스가 켜져 있었다. 경찰은 오늘 오후 붕어섬 선착장 인근에서 8개의 비닐 자루를 추가로 발견. 어제 그 사건의 후속 보도였다. 시신을 조각내어 유기했다는 앵커의 말에 그녀는 채널을 돌려버렸다. 정말 징그러워. 그 순간 식탁 위에 있던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보이스피싱일까? 그녀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서현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목소리 너머로 사이렌 소리 같은 것이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듯했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입니다. 남편분 양광준 씨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강남? 경찰?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사고가 났나? 그녀의 손이 차가워졌다. 무슨 일인데요? 남편이 다쳤어요? 사고 났어요? 그게 아니라 양광준 씨를 방금 긴급 체포했습니다. 네? 체포요? 무슨 소리세요? 그 사람 지금 부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잘못 아셨겠죠? 이거 보이스피싱이죠. 서현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높아졌다. 그녀는 웃음이 나왔다. 너무 터무니없는 농담이었다. 이서현 씨, 진정하고 들으십시오. 오늘 저녁 7시 12분 서울 강남구 1원역 지하도에서 양광준 씨를 형사가 기계처럼 말을 이었다.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살인.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서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귀가 먹먹해졌다. 형사의 목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웅웅거렸다. 지금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남편은 육군 장교예요. 사이버 사령부에서 나라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당신들 누군데 이런 장난을 쳐요. 장난 아닙니다. 이서현 씨, 남편분. 현장에서 모든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모든 방어벽을 부수고 들어왔다.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둔탁한 소리. 그녀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심장이 귀에서 뛰는 소리만 요란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거실장으로 걸어갔다. 가족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 그녀가 오늘 아침에 마지막으로 본 그 남편. 그 사람이 살인자라고. 시신을 은닉했다고. 화천.
어제 그 뉴스, 조각난 시신, 그것이 퍼즐처럼 끔찍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이건 꿈이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들었다. 채널을 돌렸다. 오후 8시 뉴스가 막 시작되고 있었다. 아직은 평온한 헤드라인.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모든 뉴스 채널을 돌려보기 시작했다. 아직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곧 터질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그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일 아침 남편이 입고 갈 전투복이 깨끗하게 다려진 채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자부심이 아니라 잔인한 조롱이었다. 밤을 꼬박 새웠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은 그 자세 그대로 경직되어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아무런 소리도 울리지 않았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살인, 사체은닉, 혐의 시인. 그 단어들이 그녀의 뇌 속을 유령처럼 떠돌았다. 그녀는 남편의 부대에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다. 아니, 시댁에. 하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무엇을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 제 남편이 정말 사람을 죽였나요? 그 문장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될 것만 같았다. 그녀는 부정했다. 이건 거짓말이야. 경찰이 무언가 크게 착각한 거야.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는 엘리트 장교고 내 남편이고 애들 아빠야. 그때 작은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첫째 아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다. 월요일 유치원에 가야 하는 아침이었다. 시계는 오전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엄마, 밤새 여기 있었어? 아빠는 오늘 유치원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그녀의 고막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남편을 쏙 빼닮은 그 얼굴. 그녀는 대답을 할 수 없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엄마. 아이가 불안한 듯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을 수조차 없었다. 자신이 더러운 것을 만진 사람처럼 느껴졌다. 일단 씻어 아들. 유치원 가야지. 겨우 쥐어짠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그녀는 리모컨을 찾았다. 습관처럼 아침 뉴스를 켰다. 아이들이 보는 만화 채널을 틀 정신도 없었다. 화면이 켜졌다. 오전 7시 아침 뉴스였다. 앵커의 표정이 심각했다. 뉴스 속보입니다. 현역 육군 장교가 살인 및 사체 훼손 혐의로 어젯밤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서현은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이 화면을 찢을 듯이 응시했다. 현역 육군 장교. 체포된 인물은 국군 사이버작전 사령부 소속 30대 양모 씨로. 양모 씨. 그녀의 성이었다. 그의 직장이었다. 그의 나이였다. 양 씨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여 강원도 화천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부대 여성, 화천, 훼손. 어젯밤 경찰이 말했던 그 단어들. 어제 그녀가 징그럽다며 채널을 돌렸던 그 뉴스가 바로 자신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다. 경찰은 양 씨가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휴가 처리,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을 포착. 엄마, 엄마 왜 그래? 아이가 그녀의 팔을 흔들었다. 그녀는 아이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다음 순간 화면에 뜬 충격적인 자막에 고정되었다. 범행 동기 내연 관계 폭로 두려워. 내연 관계. 그 단어는 살인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살인은 괴물이 저지른 짓이다. 하지만 내연 관계는 그것은 남편으로서의 양광준이 자신에게 저지른 일이었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시간, 그녀가 자부심을 가졌던 그 완벽한 가정,
사이버사의 일이 바쁘다던 그의 말, 토요일에도 출근해야 한다던 그의 피로,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의 입에서 바람 새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바보였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경력과 명예가 더러워지는 것이 두려워 사람을 죽인 것이다. 아내인 자신은 그의 완벽한 가면을 위한 소품에 지나지 않았다. 그때였다. 딩동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다. 그리고 곧 이어 현관문을 두드리는 요란한 소리가 이어졌다. 쾅, 쾅, 쾅. 양광준 시댁 맞죠? 안에 계신 거 다 압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땡땡일보 기자입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기자들이었다. 그들은 이미 그녀의 집을 알아냈다. 세상은 그녀를 피해자의 아내로 대우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살인마의 아내였다. 엄마, 누구야? 무서워.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다리를 붙잡았다. 그제야 서연은 현실을 인지했다. 그녀의 평온했던 아파트는 이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녀와 아이들은 남편이 만든 지옥에 함께 갇혀버렸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울음을 터뜨린 아이를 기계적으로 끌어안고 현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와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남편 이름을 동시에 들으며 망연자실 주저앉을 뿐이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는 그렇게 파괴되었다. 쾅, 쾅, 쾅. 현관문이 부서질 듯한 소리는 한참이나 이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두드림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을 강제로 침범하는 폭력이었다. 서연은 아이를 끌어안은 채 거실 가장 깊숙한 구석, 소파 뒤에 웅크렸다. 아이는 울음을 그쳤지만 몸이 공포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엄마, 누가 계속 문 두드려. 경찰 아저씨 불러. 아이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경찰. 그 단어에 서연은 헛웃음이 나왔다. 경찰은 이미 다녀갔다.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얼마나 지났을까? 소리가 잠시 멎었다. 그들이 포기하고 떠난 것이 아니었다. 아파트 복도에서 여러 사람이 웅성거리는 소리, 이웃집 문이 열렸다가 황급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그녀의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녀의 집은 완벽한 요새에서 순식간에 포위된 감옥이 되었다. 그녀는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냈다. 아무 일도 아니야, 아들. 엄마가 해결할게. 방에 가서 문 잠그고 만화 보고 있어. 절대 나오지 마.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눈으로 방으로 사라졌다. 딸칵. 문 잠그는 소리. 서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리모컨을 들었다. 소리를 일로 줄였다. 그녀는 알아야 했다. 자신이 지난 10년간 함께 살아온 남자가 대체 누구인지. 충격적입니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바로 자신이 근무하던 부대 내 물품인 노트북 도난 방지용 고정줄인 것으로. 노트북, 고정줄? 서연은 그 물건을 알았다. 남편의 책상 서랍에도 있던 것, 사무용품. 그 차가운 금속성 단어가 살인 도구라는 단어와 결합하는 순간 그녀는 속이 뒤틀려 화장실로 달려갔다. 아침에 먹은 것이 없었다. 신물만 올라왔다. 그녀는 변기를 붙잡고 생각했다. 그는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냉정하게 이것을 준비했을까. 그 손으로 어젯밤 자신을 안아주었던가. 그녀는 비틀거리며 다시 텔레비전 앞으로 돌아왔다. 화면은 더 잔인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범행 장소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10월 25일 오후 양 씨가 근무하는 과천 국군 사이버작전 사령부 부대 내 주차장. 양 씨의 차량 안에서 다툼을 벌였고 부대 안.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가 나라를 지킨다던 그 신성한 장소. 자신이 가족 초청 행사 때 아이들 손을 잡고 자부심 넘치게 걸어다녔던 그곳.
그곳에서 자신의 차에서 양 씨는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주의를 돌린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입맞춤. 서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는 리모컨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가장 잔인한 기만극이었다. 그는 다른 여자와 자신의 차 안에서 입을 맞췄고 그리고 그녀를 죽였다. 그 모든 성실한 군인의 얼굴은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 뉴스는 끝나지 않았다. 범행 후 양 씨는 시신을 차에 둔 채 태연히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시신 훼손에 필요한 도구와 비닐을 챙겨 심지어 피해자의 출입증을 직접 태그해 퇴근 기록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사무실. 그녀는 숨이 멎었다. 사람을 죽이고 사무실로 돌아갔다고. 그의 동료들, 그의 부하들이 있는 그곳으로.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인간이 아닌 어떤 것처럼 느껴졌다. 냉혈한, 괴물. 아니, 그런 단어로는 부족했다. 피해자 어머니에게는 당분간 집에 못 간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안심시켰으며 이에 속은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취소. 양 씨는 이후 번호판까지 위조하며 자신이 10여 년간 근무해 지리에 익숙한 화천으로 가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 우발은 없었다. 그가 사이버 사령부 소속이라는 자막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다. 기록을 위조하고 흔적을 지우고 상대를 속이는 일. 그것은 그의 직업이 아니었던가. 그는 자신의 가장 유능한 기술을 범죄에 쏟아부었다. 서현은 자신이 알던 남편이 아니라 한 편의 완벽한 스릴러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피곤하다던 얼굴, 유난히 꼼꼼하게 하던 세차, 주말에도 나가야 한다던 긴급 상황. 그 모든 것이 이 끔찍한 계획의 일부였다. 자신은 그 무대의 가장 멍청한 관객이었다. 그때였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액정에는 어머님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시어머니였다. 그의 어머니.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아들이 세상의 전부였던 분. 서현은 그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진동은 멈추지 않았다. 친정어머니, 동생, 친구들. 그녀가 알던 모든 세상이 그녀에게 확인을 요구하고 있었다. 정말이냐고. 그녀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버렸다. 세상과 연결된 마지막 끈을 스스로 잘라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TV 속 앵커의 목소리와 문 밖의 기자들 소리와 방 안에서 흐느끼는 아이의 울음소리 사이에 그녀는 그렇게 갇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방 안의 아이에게 먹일 간식을 기계적으로 챙겨 넣어주었다. 문틈으로 내민 아이의 작은 손. 그녀는 그 손을 차마 잡아주지 못했다. 자신의 손에 남편의 더러운 거짓이 묻어있는 듯 했다. 문 밖의 기자들은 교대로 그녀의 집 앞을 지켰다. 그녀는 완벽한 섬이 되었다. 세상과 소통할 유일한 창구는 여전히 소리를 낮춘 텔레비전뿐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물건을 치우기 시작했다. 아니,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의 서재. 그녀가 그토록 자부심을 느꼈던 공간. 책장 가득한 전공 서적과 육군사관학교 기념패, 카이스트 졸업장. 모든 것이 그의 완벽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결혼 사진을 집어들었다. 활짝 웃는 두 사람. 제복을 입은 늠름한 신랑. 그녀는 그의 저 미소가 가짜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그녀는 이 사진을 찍을 때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졌다. 완벽한 가정이라는 알리바이를 만들 생각이었을까? 그녀는 사진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녀는 맨발로 깨진 유리 조각을 밟았다.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서랍을 열었다.
가장 아래 칸, 그가 자물쇠로 잠가두었던 작은 철제 상자. 그녀는 그것이 군사 기밀이라 생각하고 한 번도 열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위를 가져와 자물쇠를 억지로 비틀었다. 상자 안에는 기밀 서류가 아닌 오래된 편지 뭉치와 USB 몇 개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모르는 여자의 사진. 활짝 웃고 있는 젊은 여자. 뉴스에서 피해자라고 불린 그 얼굴이었다. 아, 그녀는 상자를 떨어뜨렸다. 내연 관계. 그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집, 아내와 아이들이 잠자는 이 공간 안에 숨기고 있었다. 가장 안전한 곳에. 그는 그녀를 철저히 방패막이로 이용했다. 그녀는 그 여자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왜 하필 당신이었을까? 아니, 왜 하필 나였을까? 그녀는 자신이 피해자인지 아니면 괴물의 공범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TV 화면이 바뀌었다. 경찰은 범인 양 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 신상 공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증거가 차고 넘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그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양모 씨라는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있던 남편. 그의 얼굴이 온 세상에 공개된다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자신의 얼굴도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의 아이들의 얼굴도 함께 공개되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남편의 파면을 바라게 되었다. 아니, 차라리 그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살아있었다. 서울 어딘가의 구치소에서 자신의 범행을 우발적이라 주장하며 살아남을 궁리를 하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깨진 결혼사진, 액자 속에서 남편의 얼굴만 도려냈다. 웃고 있는 그 가면. 그녀는 라이터를 찾았다. 하지만 불을 붙이지 못했다. 그것을 태운다고 해서 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기억 속이 아니라 온 세상의 기록 속에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살인마 양광준으로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음을 깨닫는 것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일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과거는 남편의 손에 살해당했다.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녀가 감옥이 되어버린 집안에 갇혀 있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문 밖의 기자들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더 늘어난 듯 했다. 그들은 이제 소리 지르거나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저 죽은 듯 조용히 복도를 차지하고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그 침묵이 더 숨막혔다. 아이들은 방 안에서 작은 소리에도 경련하듯 놀랐다. 유치원은 보낼 수 없었다. 아니, 이 현관문을 여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인터넷은 설치 기사를 불러 진작에 끊었다. 그녀는 자신과 아이들이 세상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 하지만 텔레비전은 남겨두었다. 그것은 그녀가 외부의 적, 양광준이라는 존재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오후 2시, 정규 방송이 끊기고 속보가 떴다. 속보. 경찰 화천 시신 훼손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 서현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올 것이 왔다. 그녀는 손바닥에 배어나온 땀을 바지에 문질러 닦았다. 화면 속에서 앵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강원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양광준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양광준. 양모 씨라는 흐릿한 가면 뒤에 숨어있던 그의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혔다. 서현은 그 이름이 마치 자신의 이마에 찍힌 낙인처럼 느껴졌다.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공개되는 사진은 다음 순간 화면이 바뀌었다. 그녀가 가족 사진 속에서 보아왔던 그 다정한 미소가 아니었다. 날카롭고 차가운 눈, 굳게 담은 입술, 제복을 입은 채 찍은 그의 증명사진이었다. 그녀가 알던 남편의 얼굴이었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낯선 살인자 양광준의 얼굴이었다. 서현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저 자신이 지난 10년간 이 얼굴을 하고 자신을 속여온 괴물과 한 침대에서 잠들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다. 피의자 양광준, 올해 38세, 육군사관학교 졸업, 카이스트 대학원 석사, 국군사이버작전 사령부 소속 현역 장교로 그의 완벽했던 이력은 이제 그의 사이코패스적 잔인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어 세상에 공개되었다. 엘리트 장교라는 수식어는 이제 가장 추악한 범죄자라는 뜻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일을 직감했다. 그의 얼굴이 공개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그의 가족을 찾아낼 것이다. 살인마의 아내는 어떻게 생겼는지, 살인마의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들의 호기심은 자비가 없을 터였다. 인터넷에 떠돌던 그녀의 SNS 사진, 가족 사진, 모든 것이 사냥감이 될 것이다.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아니, 이 나라는 안전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양광준의 아내로 살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두 아이의 엄마여야만 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밤새 공포에 질려 경직되었던 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동작이 빨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도 아내도 아니었다. 그녀는 생존자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아이들 앞에 섰다. 아이들은 태블릿 PC 소리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지금부터 엄마랑 게임 하나 할 거야. 서현은 자신의 목소리가 이렇게 차분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아주 조용히. 밤에 몰래 캠핑 떠나는 게임이야.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그녀는 생애 첫 거짓말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가장 큰 여행 가방을 꺼냈다. 자신의 옷은 필요 없었다. 아이들의 옷가지를 사계절 순서대로 차곡차곡 개어 넣었다. 그리고 아이들 통장과 자신의 비상금, 현금, 폐물을 긁어 모았다. 그녀는 서재로 돌아왔다. 깨진 유리 조각을 피해 그가 남긴 모든 흔적을 지웠다. 결혼 사진을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았다. 그녀가 발견했던 철제 상자, 그 여자의 사진과 편지들, 그것들을 자신의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다. 이것은 언젠가 필요해질 증거가 될 수도 있었다. 모든 준비는 새벽이 올 때까지 이어졌다. 그녀는 창문 틈으로 바깥을 살폈다. 기자들은 여전히 차 안에서 잠복 중이었다. 정면으로는 나갈 수 없었다. 그녀는 아파트 비상벨 옆이 화재 대피 경로를 떠올렸다.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비상계단. 그녀는 아이들을 깨웠다. 두꺼운 외투를 입히고 모자를 깊게 눌러 씌웠다. 엄마 손 절대 놓으면 안 돼. 무슨 소리가 나도 뒤돌아보지 마. 알았지? 이건 게임이야. 새벽 4시. 가장 어두운 시간. 서현은 자신이 지난 1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담긴 그 집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도망쳤다. 새벽 4시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서현은 두 아이의 손을 양손에 나눠쥐고 비상계단을 숨죽여 내려갔다. 한 손에는 가방, 다른 손에는 가방. 그녀의 모든 삶이 그 두 개의 가방에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잠이 덜 깬 채 이 무서운 게임에 순응하며 따라왔다. 지하 주차장은 고요했다. 그녀는 자신의 차를 바라보았다. 남편과 함께 골랐던 하얀색 SUV. 저것을 타는 순간 그들은 추적당할 것이다. 그녀는 차를 버렸다. 자신의 지난 10년의 삶을 버리듯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주차장 출구를 빠져나와 어두운 골목을 걸었다. 아이들이 춥다고 칭얼거렸지만 그녀는 쉬하는 소리로 아이의 입을 막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냉정해질 수 있다는 것에 스스로 놀랐다. 그녀 안의 아내는 죽었고 오직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만 남아있었다. 한참을 걸어 큰 길가로 나왔다. 그녀는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다. 서울역, 아니 고속버스 터미널요.
가장 사람이 많고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 터미널 대합실은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의자에 앉히고 매표소로 향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지도도 계획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전광판에 뜬 가장 낯선 지명을 골랐다. 강릉도 부산도 아니었다. 아무도 자신들을 찾지 않을 것 같은 작은 항구 도시였다. 현금으로 표를 끊었다.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버스는 몇 시간을 달렸다. 아이들은 그녀의 품에서 다시 잠이 들었다. 서현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이것이 도피라는 것을, 자신이 살인자의 가족이라는 것을 종점에 내렸다. 비릿한 바다 냄새와 생선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 그녀는 터미널 근처의 가장 허름한 여관을 찾았다. 여관 간판에 글씨 몇 개가 떨어져 나간 곳이었다. 방 있어요? 그녀는 모자를 더 깊이 눌렀었다. 주인 여자는 그녀와 아이들을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현금이죠? 5만 원 선불. 그녀는 현금을 꺼냈다.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그 무심함이 고마웠다. 방은 끔찍했다. 벽지에는 눅눅한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오래된 담배 냄새가 진동했다. 그녀가 살던 깨끗한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곳은 안전했다. 그녀는 문이 제대로 잠기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다. 아이들이 불안한 눈으로 물었다. 엄마, 우리 여기서 자? 집에 안 가? 응.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야. 새로운 집이야.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방 안에 작은 텔레비전. 그녀는 반사적으로 코드를 뽑아버렸다. 더 이상 뉴스는 없었다. 그녀는 가방을 풀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욕실로 불렀다. 엄마가 미용실 놀이 해줄게. 그녀는 가방에서 전날 밤 가방에 넣었던 주방 가위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집에서 유일하게 가져온 칼이었다. 싫어. 나 머리 기를 거야. 딸아이가 울먹였다. 쉬. 금방 끝나. 그녀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싹둑. 길고 예쁘던 머리카락이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삼키며 그녀는 두 아이의 머리를 투박한 단발과 스포츠 머리로 잘라냈다. 살인마의 아이들이 아닌 그냥 시골 아이들처럼 보이도록. 마지막으로 그녀 자신의 차례였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아닌 공포에 질린 유령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쥐었다. 남편이 좋아했던 단 한 번도 짧게 자른 적 없던 머리. 그의 흔적, 싹둑, 머리카락이 잘려나갔다. 그녀는 가위로 자신의 머리를 마구잡이로 잘라냈다. 쥐가 파먹은 것처럼 엉망이 되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눈물이 함께 흘러내렸다. 이서현이라는 여자는 이제 죽었다. 그녀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그녀의 과거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이제 우리는 아무도 못 알아볼 거야. 이제 우리는 이름이 없어. 그녀는 새로운 삶이 아닌 새로운 죽음을 선택한 것이었다. 여관에서의 생활은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다. 주인 여자의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그녀를 옥죄었다. 그녀는 항구 뒷골목 언덕배기에 있는 작은 다세대 주택의 단칸방을 구했다. 보증금 없는 달세. 그녀가 가진 현금의 상당액이 선불로 나갔다. 방은 여관보다 나을 게 없었다. 벽에서는 바다 안개가 덜 마른 듯 축축한 곰팡내가 났고 밤이면 고깃배의 엔진 소리가 창문을 울렸다. 그녀는 이곳이 자신과 아이들에게 어울리는 무덤이라 생각했다. 그녀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다. 아이들이 잠든 사이 그녀는 방을 나섰다. 항구 어시장이 그녀의 새로운 직장이었다. 물론 정식 직원은 아니었다. 그녀는 새벽에 들어오는 생선 상자를 나르거나 좌판 뒤편에서 생선의 내장을 발라내는 일을 했다.
아무도 그녀의 신분을 묻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서울서 도망쳐온 여자 정도로만 알았다. 서현은 챙이 깊은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그녀는 말을 잃은 사람처럼 묵묵히 일했다. 손에서는 언제나 지독한 비린내가 났다. 그녀는 그 냄새가 남편의 거짓으로 오염된 자신을 씻어내는 것 같아 차라리 견딜만 했다. 그녀가 버는 돈은 겨우 세 식구의 입에 풀칠할 정도였다. 그녀는 그 돈으로 가장 싼 식빵과 라면을 샀다. 아이들은 죄수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방 밖에 내보내지 않았다. 유치원 놀이라는 이름 아래 그녀는 아이들에게 한글과 숫자를 가르쳤다. 아이들이 창밖을 보며 바다에 가고 싶다고 조를 떼면 그녀는 냉정하게 커튼을 쳤다. 바깥은 아직 너무 추운 겨울이야. 아빠는 언제 와? 어느 날 아들이 그림을 그리다 물었다. 그림에는 네 식구가 웃고 있었다. 그녀가 가르친 적 없는 얼굴. 서현의 손이 굳었다. 그녀는 아이의 그림을 조용히 빼앗아 찢었다. 아빠는 아주 먼 곳에 갔어. 우리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너희도 잊어.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아이를 안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살아남는 법, 즉 기대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야 했다. 그것이 살인마의 자식으로 살아가야 할 아이들에 대한 그녀만의 사랑이었다.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이 다시 바뀌고 있었다. 그녀는 이 작은 항구 도시의 유령처럼 적응해 갔다. 아무도 그녀를 이서현으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 자신도 자신의 이름을 잊어가고 있었다. 그날도 그녀는 시장에서 일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골목 입구에 작은 전파상. 주인은 늘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곤 했다. 그녀는 늘 그 앞을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다. 하지만 그날은 발이 얼어붙었다.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엘리트 장교 살인 사건의 주범 양광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양광준.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도망쳤다고 생각했다. 잊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화면을 응시했다. 초췌한 수인복을 입은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가 매일 밤 저주했던 그 얼굴. 그는 살아있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퇴근 기록을 위조, 번호판을 위조해 시신을 유기하는 등 그 계획성이 매우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하여 그녀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 그 사실들이 이제 법의 이름으로 확인되고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 죽음이 아니었다. 그는 죽지 않았다. 그는 살아서 자신의 죄를 평생 갚아야 할 것이다. 아니, 그는 살아서 항소를 할 터였다. 그는 그런 인간이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발버둥 칠 것이다. 그때 앵커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꿰뚫었다. 한편 사건 직후 자취를 감춘 양 씨의 아내 이 씨와 두 자녀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A 씨, 그것은 자신이었다. 행방이 묘연한 상태. 그들은 자신을 피해자로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사건의 일부로 사라진 증거 조각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의 죄에 대한 속죄양이 되어 숨어 다니고 있음을 깨달았다. 남편은 양광준이라는 이름으로 감옥에 있지만 자신과 아이들은 이름 없이 이단칸 방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전파상을 지나쳐 방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문이 열리자 아이들이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이들의 몸에서는 자신과 똑같은 지독한 비린내와 곰팡내가 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아이들을 이렇게 숨겨 키울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함께 죽어가는 것이었다. 행방이 묘연한 상태.
앵커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이 사라진 사람으로 세상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은 양광준이라는 이름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자신과 아이들은 이름조차 없이 이 곰팡 내 나는 방에서 사라져 가고 있었다. 무기징역. 그것은 남편의 형벌이었다. 그렇다면 자신의 형벌은 무엇인가? 이단칸 방인가? 아이들의 눈에 고인 이 공포인가? 그녀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서 나는 비린내가 아이들의 몸에도 똑같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서 자신의 남편, 그 괴물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도망쳤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는 아이들을 살인마의 자식이라는 낙인에서 보호한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 만들고 있었다. 이것은 보호가 아니라 살인이었다. 안 돼. 그녀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담아 소리내 말했다. 이렇게는 안 돼. 남편은 그녀의 과거를 빼앗아갔다. 그녀의 찬란했던 자부심, 엘리트 장교의 아내라는 가면을 산산조각 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이들의 미래까지 빼앗아가도록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가져온 가방 깊숙한 곳, 그녀가 증오하며 숨겨두었던 철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남편과 그 여자의 사진, 그리고 그녀의 결혼 반지가 함께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바닥에 쏟아냈다. 그것은 그녀가 버려야 할 쓰레기이자 그녀가 세상 밖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증거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욕실로 불렀다. 목욕하자. 차가운 물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돈으로 데울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물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과 아이들의 몸에 배인 지독한 생선 비린내를 박박 문질러 닦아냈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의 죽음의 냄새를 지우는 의식이었다. 엄마, 어디가? 아이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다. 머리가 자라 제법 덥수룩해진 모습이었다. 서현은 처음으로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우리 집에 갈 거야. 여기 말고 진짜 우리 집 찾으러 갈 거야. 그녀는 다시 가방을 쌌다. 지난 새벽 공포에 질려 도망치듯 쌌던 그 가방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해진 옷을 버렸다. 가방 속의 현금 뭉치를 확인했다. 이것으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4시가 아닌 해사 떠오른 오전 9시였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단칸방의 문을 열었다. 축축한 곰팡내 대신 차가워도 상쾌한 바다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그녀는 모자나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자신의 쥐 파먹은 듯한 머리카락을 그대로 드러냈다. 골목을 걸어 나왔다. 어시장의 상인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수군거렸다. 저 여자 오늘 일 안 나왔네. 애들 데리고 어디 가나? 그녀는 그 시선들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지나쳐 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서울. 그녀가 도망쳐 나왔던 그곳. 자신을 잡아먹으려 기다리던 그 지옥. 그녀는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야 했다.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는 괴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했다. 버스가 출발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외출해 신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현은 자신의 품 안에 있는 가방을 만졌다. 그 안에는 양광준이라는 남자를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도려낼 서류가 필요했다. 이혼 소송, 그리고 아이들의 성본 변경. 그녀는 남편이 자신에게서 가져간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없음을 알았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명예, 모든 것이 훼손되었다. 남편이 그 여자의 시신을 훼손했듯 그녀의 삶도 조각나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이서현이 아니었다. 그녀는 살인마의 아내라는 이름을 거부할 것이다. 그녀는 아이들의 성을 바꾸고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이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남은 자로 살아갈 것이다. 버스가 터널을 지나 밝은 빛 속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유령의 얼굴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살아야 할 이유가 남아있는 한 여자의 얼굴이었다.